사장은 우리 가장 이상적인 족쇄찬 회랑 밖에, 리바이던 밖에는 두 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무정부 상태가 있고 하나는 독재적인 리바이던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무정부보다는 독재적 리바이던 아래서 경제가 더 발전한다는 거죠. 중국이 왜 지금 잘 발전하고 있냐고 보면 민주적이고 족쇄찬 리바이던이 아니라 사실은 독재 아래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독재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전체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자원을 할당하게 되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결국 독재적 리바이던이 만드는 번영은 되게 제한적이고 불평등 문제를 제기한다. 그래서 인민독재를 하면서 빈부격차를 없애려는 공산국가가 가장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우리 정부가 툭하면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것도 바로 이 시민사회 또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라 독재적 리바이던이 그걸 정의하려고 그러면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내 편에게는 모든 것을, 상대편에게는 법을 적용하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좁은 회랑 밖의 경제는 회랑 안의 경제보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도 무정부나 독재적인 국가 아래서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또는 우리가 족쇄찬 리바이던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와 삶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에 하는 책을 다시 요약한 겁니다. 제한된 국가, 자유를 허락하는 제한된 국가, 족쇄찬 리바이던이 다른 경우보다 경제적 인센티브하고 기회를 더 만들어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실험과 사회적 이동성을 수준의 삶과 사회적 이동성을 허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아주 성공적인 포용적 국가로 설명을 하는데요. 바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책의 이야기를 요 5장에 정리해서 하나로 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고 정부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 나라, 그러면서도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에서 경제적 인센티브하고 기회가 만들어지고 더 되는가. 그러면서 왜 질문을 던진다. 왜 이러한 국가는 유독 유럽에서 발견되고 다른 데서는 잘 발견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바로 유럽이 어떻게 족쇄찬 리바이던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서 두 가지에서 역사적 근원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효과적인 중앙 집권과 관료와 법적 전통이고, 그리고 게르만족의 상향식으로 참여적인 정치체제의 결합으로 독특하게 국가와 사회의 힘이 균형을 갖는 역사적으로 잊기 어려운 균형된 사회가 17세기 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런 전통이 없었던 나라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족쇄찬 리바이던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혼란을 많이 겪어서 아이슬란드하고 비잔티움을 대표적으로 그런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럽의 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들이 우리가 가이라는 게 시작할 때는 차이가 적은데 점점 이렇게 벌어질수록 차이가 커지는 거라서 시작할 땐 조그만 차이지만 관료제도와 법치의 전통에다가 시민들의 참여, 상향식 참여제도가 결합되는 거를 갖추고 있느냐, 거기에 갖추지 못하고 조금만 한쪽으로 힘이 기울으면 어느 쪽으로 싹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은 이 중국이 왜 유럽과 다른 나라가 됐는가, 또는 아시아가 왜 유럽과 다른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중앙집권국가를 아주 일찍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 구성원 간의 결집이나 정치 참여의 가능성은 일찍부터 왕 또는 황제의 독재에 의해서 제거되어 있었던 것이죠. 조선이 왜 망했을까를 보면 조선 백성 중에 상당 부분이 노예였고 종이었기 때문에 신분 계급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회고, 왕권에 의해서 억압됐던 사회고, 신분제로 억압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결집돼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일반 백성이 조선의 백성들보다 국가에 대해서 더
어디가 더 어려웠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바로 저런 사회 결집이나 정치 참여의 가능성이 없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순자가 황제는 배고 백성은 물이라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상당히 민주적인 원리였지만 저 백성들이 배를 뒤집는 것에 대한 방법이나 가능성, 정치 참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세상은 천명에 의해서 삼강오륜에 의해서 하늘이 내린 명령에 의해서 다 질서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뭐였냐면 마오쩌둥이 지배한 중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 천명을 마르크스의 명령으로 대체했던 전제주의 국가였다라는 거죠. 등소평이 부상하면서 도덕적 리더십이 부상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육아적인 생각이지 국민들한테 정치 참여와 사회 결집의 가능성을 크게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냥 부분적인 경제적 자유를 제공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의 힘은 크지만 사회의 힘은 민주사회, 시민사회의 힘이 없는 성공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미국식으로 슈퍼파워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큰 회의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건데 중국이 2억 개의 CCTV를 설치해놓고 온 국민을 감시하면서 줄 잘 서고 뭐 휴지 짓고 그러면 크레딧을 주고 무단횡단을 하고 그러면 벌점을 줘가지고 그 스코어에 따라서 상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셜 스코어링 시스템을 해도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앙집권국가의 민주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왔던 역사적 배경에서 이런 국가주의 또는 경찰국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정부가 이거 중국 정부하고 다르냐 이런 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방역하는 제도는 중국의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동양적인 가치관에 역사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힘이 안 세도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도 사회가 자유롭지 못한 사회가 많습니다. 여기서 8장은 바로 인도의 캐스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사회 규범이죠. 이 규범에 우리 안에 갇혔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자유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는 민중의 참여와 국가의 책임성에 대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영국이 일찍 상향식 민주주의를 심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제도에서 분열된 사회가 국가 권력을 감시도 못하게 하고 사회에 통합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국가 권력보다는 이 규범의 우리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자유가 없는 제도가 인도를 좁은 회랑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역사에 지진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이 있어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9장의 제목이 바로 세부적인 것들 안에 악마가 있다 그러면서 유럽 안에도 다양한 구조적 원인이 있게 되는데 경제적 조건이 언제인지 인구 충격이 어떻게 되는지 전쟁을 어떻게 겪었는지에 따라서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의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작은 차이들이 다른 선택들을 많이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스웨덴은 그 좁은 회랑의 족쇄찬 리바이던의 자유로운 그 제한된 정부 국가를 만드는 반면에 프로이센은 독재적인 국가 리바이던을 만들고 그 몬테네그로 같은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사회 통합에 실패를 하고 코스타리카와 가테말라도 아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나라지만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지금 코스타리카하고 가테말라의 제가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타리카는 소규모 자작농 기반의 커피 경제를 했고 가테말라도 커피 중심의 경제인데 여기는
대규모 농장에서 강요된 노동들을 소작인들을 동원하는 그런 제재로 해서 착취하는 경제가 되면서 이 전 자유와 번영으로 가는 사회냐 아니면 독재적 리바이던인의 사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번영이 크게 달라졌다. 이건 뭐 남북한의 차이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거고요. 페이퍼 리바이던이라고 해서 종이 리바이던은 이미 그 중남미 국가들로 독재적으로 행동하면서 독재적 역량은 결여된 개발도상 국가들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개발 독재라고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안정을 가져오면서 국가 자원들을 경제 발전에 총동원해서 사회 결집을 하고 그것을 경제 개발로 이끌었던 지금의 중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못하면서 정치만 독재적인 나라들을 이제 이 페이퍼 리바이든 완전한 독재 국가도 아니면서 정치적으로만 독재적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아주 양쪽을 결합한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럼 이런 사회는 왜 그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불완전한 독재 국가,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은 또 중남미 국가 같은 나라가 되냐? 이 독재자들은 사회가 통합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들 통제에 국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하는 그래서 통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식민 통치가 그런 거죠. 교육 피식민 국가들을 교육시켜 놓으면 거기서 되려 이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의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이 되게 그런 거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런 것들에서 권위주의적인 정부면서 경제 개발을 하는 독재적 리바이던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나쁜 결합 형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와하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동 이야기입니다. 중동이 옛날에 이란이나 이런 데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권위적인 신정 정치 그리고 이슬람 규범을 이슬람 그 교리를 강하게 강요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규범의 우리를 강화하는 독재가 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국가 권력이 이제 대개는 그 종교나 그 사회의 신분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독재를 해가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건 중동 이야기가 12장의 이야기입니다. 13장은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잘못되는가 레드킨 또는 족쇄찬 리바이던 제한된 정부 하에 자유가 구가되는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서로 힘을 더 쓰겠다고 제로섬 게임을 하면 족쇄를 벗어나고 국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자꾸 촛불혁명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장의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 것처럼 하지만 그 광장이라고 했던 것은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 제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러니까 민주사회가 국가나 헌법이나 법치보다도 우위에 쓰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국가와 사회의 절업성 게임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쪽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정적에게는 법을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국가와 사회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족쇄찬 리바이던이 이제 민중 독재 국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70년대 칠레 민주주의 이탈리아의 검은 애들이 무너진 과정이고 어쩌면 지금 탄핵 와중에 촛불혁명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도 지금 바로 이 국가와 민주사회의 사회의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이 사회가 힘이 과도하게 커져가지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또 국가의 신뢰, 법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공정한 분쟁 해결의 해결자가 아니라 어느 편을 들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면서 진영 싸움이 되게 되고 이러면서 점차 포퓰리즘으로 뻗어가면 통제할 수 없는 레드킨으로 가버린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중요성 또 제가 이 책을 재밌게 읽은 이유는 바로 한국의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회인가 우리 사회는 더
바르고 자유와 번영이 약속된 쪽으로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로부터 더 큰 이탈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시사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4장은 이제 역사적으로 회랑 밖에 있던 게 회랑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중국 같은, 우리나라 같이 초기에 독재적 리바이던 국가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민주 역량을 강화하면 맨 위에 화살표처럼 좁은 회랑 안으로 들어가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꼽히는 국가와 개인의 자유, 시민사회의 자유가 균형 있는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믿음이었고, 중국도 그럴 거로 믿고 지금 서방 세계가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데,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저 가운데 동구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또 동남아의 많은 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제한된 정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판단해 왔었다는 거죠. 제일 밑에 이제 국가도 법치가 없고 시민사회도 힘이 없는 미개 국가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대개 지금 대각선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경로로 들어가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국가가 독재적 리바이던으로 갔다 시민사회가 커져서 들어가거나, 거꾸로는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나서 국가가 법치 질서가 돼서 들어가는, 이런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독재국가였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를 흑백 분리 통치하고 있던 남아공이 민주화 후에 제한된 정부, 폭압이 없어지는 사회로 들어가는 예로 이제 남아공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로 중에 어딜 가고 있냐.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제한된 정부로 충분히 갔었던 나라냐의 질문, 그리고 그 안에 있었는데 지금 이탈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이 더 심각한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마 자유주의자들은 조금 불편한 게 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완전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책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건 스웨덴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 안전망에 관한 공공 서비스의 역량을 크게 늘렸지만 시민들이 여전히 이 국가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시민사회의 힘도 커졌기 때문에 양쪽의 역량을 같이 가면서 균형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미국에 관한 이야기가 10장이 퍼거슨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로 배웠는데, 이게 미국의 역사를 정리한 겁니다. 미국은 스웨덴과 스위스와 같이 대표적인 연방주의 국가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힘이 약하고 주정부나 시정부가 힘이 더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타협이 가능했냐 그러면, 우선 제퍼슨이나 같은 사람들이 독재를 걱정하는 사회를 달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부의 노예 소유를 허용하는 주들이 중앙정부가 힘이 강해져가지고 북부의 주들처럼 노예를 해방시키고 자기 자산을 잃을까봐 힘센 연방정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타협의 산물이, 그래서 영혼을 팔아먹는 파우스트 거래의 결과가 지금의 미국의 연방주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이분들은 미국의 지금 상황도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서 불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시민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기 많고, 요즘도 미국에 보면 툭하면 폭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게를 불태우고 약탈을 하고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그 국가의 힘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성과를 고르게 사회적으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불평등이 미국의 연방주의가 취약한 국가, 부분적으로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모습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스웨덴처럼 시민사회와 국가가 같이 발전해서 공공서비스나 사회복지도 하면서 시민이 그 국가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과도하지 않게 경제적 자유가 보호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로 가는 국가 권력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일에만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너무
나쁘게만 봤다, 부정적으로만 봤다. 근데 국가가 역량이 커져도 사회가 같이 힘이 커지면, 민주사회가 커지면 그 양쪽의 역량이 같이 증가하는 힘의 균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시민사회가 커지고 자유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다라는 식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아까 토마스 호프와 프레드릭 본 하이에크 양쪽을 다 공격하면서 가운데적인 입장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과연 스웨덴이 사회주의 국가냐 아니면 경제적 자유가 넘치는 사회냐 보는 거에 따라서 본인들은 사회주의 아니라고 그러고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이에크가 국가가 시민사회가 힘이 같이 커지는 붉은 여왕과 같은 진화를 같이 하는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정부가 잘못하면 전체주의로만 간다, 독재로만 간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면서 하이에크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끊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가와 사회의 힘의 균형이 사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진화하는 아주 좁은 회랑의 역사적 진로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무정부주의나 자칫하면 독재적 리바이던으로 간다는 거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한국의 지금 오늘이 과연 이 좁은 회랑 속에서의 진화인지 좁은 회랑 쪽에서 독재적 리바이던으로 가고 있는 건지 한국이 족쇄 풀린 리바이던으로 질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계속하게 만드는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독재, 방역 독재와 포퓰리즘이 횡행하고 있고 아시아의 국가 중심주의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민주사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었다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나믹 코리아의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우리가 미국적 개인주의를 훨씬 많이 수용한 것으로 그 소위 경영학에서 호프스테드 조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권위적인가 민주적인 사회 사고를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표로 보면 우리가 훨씬 미국 쪽에 일본이나 중국보다 가깝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단주의적인 사고가 많은데 지금 어렵게 싹 튀어온 그것이 아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거대한 그 우리 역사적 치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사회에 미국식 개인주의, 자유주의적 사고를 심으려고 애를 썼고 그런 민주주의적인 역사적 실험을 해왔다는 건데 그 축적을 부정하고 집단주의, 공동체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그런 족쇄 풀린 리바이던의 괴물 정부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최근에 방역 독재, 그 부동산 독재를 보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사회, 어떤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과 더불어 각 나라가 다른 지금의 정치 체제, 국가 체제, 사회, 국가와 개인 간 또는 지역 사회와의 힘의 균형이 왜 다르게 진화했는가에 대한 풍부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래서 좋은 역사 공부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고 이 전환기에 개인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정치 권력과 정부를 의심하고 견제해야 되는지를 아주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고장, 아주 날카로운 경고문이 바로 이 두꺼운 책, 좁은 회랑의 책이라서 여러분 꼭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이어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사회가 어떻게 힘을 갖추어야 되는지 좀 더 발전된 시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설명한 역사를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